나는 상속이 좋을까요?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재산을 100으로 지수화했을 때 그 중에 40%를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여러 가지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상속세하고 증여세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 가지고 재산이 그 다음 세대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재산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효력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증여자와 대부분 부모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추증자, 받아가는 자녀분이 서로 증여 계약에 따라서 재산 이전 효력이 발생을 한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 나는 상속이 좋을까요?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거의 180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남겨진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받아가는 상속인 입장에서 본인의 몫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정해져 있다면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되니까 전체적인 세금은 변동이 없겠죠. 그렇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증여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세금하고 상관이 없이 증여자의 수에 따라서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00억짜리 상가를 하나 물려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자녀 4명이 100억짜리 상가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자녀 4명이 각자 4분의 1씩 나눠서 받든 아니면 한 사람이 다 받던 간에 이 100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44억 정도 불변으로 변동이 없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각자 25억 원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증여세를 합계를 산정을 하면 약 33억 정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 구조 측면에서는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증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볼 것은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상속세를 하는 경우와 증여를 하는 경우 큰 세금에 대한 밸런스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제금액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지 확실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공제금액이 매우 다양하고 공제금액도 훨씬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 자녀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자녀가 그 사업을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가업 승계분에 한해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를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계산 구조에서는 상속세가 불리할지언정 사실상 납부하는 세금은 상속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게 유리한지 증여를 받는 게 유리한지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점점 문제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최근 6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래서 현실적인 의미에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케이스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지금 현재 나이가 대략 7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향후 발생하는 상속, 피상속인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문제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자 사회적인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사망자 수 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의 연령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의 전체 43%가 80세 이상의 아주 고령층에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발생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허대를 조금 낮춰가지고 70세 이상부터 비율을 따진다면 전체 세금을 낸 사람 중에 거의 70% 이상이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사망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상속세 부담은 함께 비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말은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부의
집중화 현상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재산을 100으로 지수화했을 때 그 중에 40%를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억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때 놓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억이라고 하는 공제금액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공제금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재산가액하고 실제로 국가가 바라보는 재산가액이 갭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갭차이에 대한 간극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우선 10억이라는 공제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거주자가 돌아가시면 일괄적으로 5억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이때 말하는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 혼인 배우자입니다. 사실 혼은 제외가 되고, 법률 혼인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에 대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우리가 세금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8억으로 추산이 되어서 그럼 나는 세금이 없겠네요 세무사님 이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금액이 8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5억, 20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세법에서 바라보는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라는 금액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전 2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내가 출금을 했을 때 명확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못하는 경우에도 비록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사망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추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일 현재 남아있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재산에 더 얹어져서 추가적인 재산가액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액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가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망일 현재 사망 신고를 하고 부모님의 남긴 부동산에 대해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사망 전 10년 이내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상속세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자산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높은데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일부 처분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내 생활비나 간병비, 병원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우선 현금으로 상속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거의 95% 이상 압도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받아가는 상속인 자녀 입장에서 자산 가치는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치가 높은 금액만큼 비례해서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비중이 전체 100% 중에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10% 내지 15%는 부동산을 일부 현금화해서 남은 금액은 내 생활비나 혹은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계획적으로 상속세가 예상되는 금액만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현금을 받은 것 동시에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상속인 입장에서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뿐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취득세도 함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5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대략 3.16%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대략 8천만 원 가까이 발생을 한다는 뜻인데, 자녀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받아올 때 상속세도 함께 고민이 되지만 같은 신고납부 기간 동안 취득세도 같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재원 마련도 상당히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재산 중에 현금으로 일부를 받는다면 이 현금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이 상속세를 함께 납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물론 그 가치가 높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상속 전 최대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게 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넘어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9년 전쯤에 그 당시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처분이 되면서 자녀 2명에게 각자 5억 원씩 현금을 증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아닌 이상은 현금을
상속을 증여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국세청이 결국에는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일 현재 10년 전에 세무조사를 함과 동시에 함께 증여 내역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자녀 입장에서는 과거에 증여받은 10억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해서도 무신고가산세 20%와 그리고 이 9년 동안 납부를 계속 지연을 했기 때문에 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함께 포함을 한다면 오히려 가산세 부담만 하더라도 이 상속세 납부한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에 현금 증여가 크게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속세 부담보다 오히려 증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이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고 그 돈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님 빚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빚을 갚든 본인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든 본인의 차를 사든 전혀 상관이 없이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막상 자녀에게 줄 때에는 선뜻 이제 쉽진 않죠.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도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열건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인정을 한다라고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500만 원이 적정한지 200만 원이 적정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그리고 이 자녀가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이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모두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각 가정마다 편차가 굉장히 상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단순한 정량적인 액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의 실질 사용처가 생활비나 학자금처럼 비과세 용도로 사용이 100% 되었다고 한다면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받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 울타리 내가 많겠지만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거래 자체가 내가 증여 목적으로 돈을 지급을 한 건지 이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금전 대차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목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받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몇 가지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금이 흘러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재산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를 두고 당사자 간에 서로 논의도 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내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의전을 하는 지름길이다. 이상으로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제가 쓴 부의전 확장판이 지난 4월 새롭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초판과는 다르게 분량을 아주 압축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이 느낌이 가볍고 라이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상속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자료와 통계 자료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부의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두고 우리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상속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